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 윤 포스의 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입니다. 네, 노벨상 수상 이후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끼셨다고 하는 이 소설의 2부에 좀 더 집중해 볼까 합니다. 그 의미와 울림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부가 요하네스라는 한 인간의 탄생, 그 경이로운 순간을 다뤘다면 2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그렇죠. 노년의 요하네스가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 하루, 그리고 어쩌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듯한 그 신비로운 체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2부의 핵심인데요. 늙은 어부 요하네스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네, 그의 시선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라던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점점 흐릿해지고 또 막 변형되는 과정을 아주 내밀하게 따라갑니다. 아, 그 내밀함이 포세 문체의 특징 같아요. 네, 포세 특유의 그 미니멀하면서도 반복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게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그 인물의 내면을 더 섬세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마치 독자도 그 경계선 위를 같이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네, 바로 그 체험이 중요합니다. 네, 이 소설이 죽음을 그냥 어떤 사건, 끝,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과정, 또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과정으로서의 죽음?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소설 2부가 죽음이라는 경험, 또 기억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실 인식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작가가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주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의 마지막 아침,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해요. 늙은 요하네스가 침대에서 눈을 뜨는 정말 일상적인 장면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평생을 바다에서 일하며 살아서 늘 뻣뻣했을 몸이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통증도 하나 없고요. 마치 젊은 시절처럼요. 네, 딱 그런 느낌이라고 묘사되죠. 물론 이제 아내 에레나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집안의 그 서늘함, 깊은 외로움은 여전하지만요. 그 외로움 속에서의 신체 변화군요. 그리고는 아주 익숙한 아침 일과가 이어지죠. 담배를 말고 커피를 끓이고. 아, 그 브라운 치즈, 염소저 치즈를 빵에 발라먹는. 네, 맞아요. 수십 년은 반복했을 법한 그런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이 익숙함 속에서 뭐랄까 미묘한 균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균열이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매일 아침 피우던 담배가 그날따라 아무 맛도 안 느껴지고 평소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아, 담배 맛을 못 느낀다. 네. 오히려 이상하게 부엌이 꼭 여름 아침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하고요. 에르나가 죽은 뒤에 집안에 계속 감돌던 그 냉기가 사라진 듯한 느낌? 그건 좀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이게 그가 현실 세계의 감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몸이 가벼워지고 담배 맛도 못 느끼고 공간의 온도도 다르게 느끼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독자들도 뭔가 좀 다른데? 하고 느끼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불안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기억이 하나 불쑥 떠오르잖아요. 아, 그 낚시 갔던 기억이요? 네, 젊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 페테르랑 같이 배 타고 낚시 갔을 때 그 낚싯줄에 단 미끼, 루어가 이상하게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았던 그 기이한 경험이요. 맞아요. 그때 페테르가 농담처럼 말했죠. 바다가 더는 자네를 원치 않는군 하고. 근데 그 말이 그날 아침에 아주 불길하게 떠오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주 평범한 노인의 아침 풍경이랑 설명하기 힘든 신체적 지각적 변화들이 같이 놓이면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네. 그 미끼가 가라앉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에요. 현재 요한네스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 자연 법칙에서 그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복선이죠. 바다가 그를 거부한다. 아, 그게 더 이상 이승의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예감 같은 거군요. 그렇죠.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어쩌면 영혼이 육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의 현실 인식이 변하는 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집을 나와서 창고에 들렀을 때 다락에 쌓아둔 그 낡은 물건들이 갑자기 막 황금빛으로 빛나 보이고 네, 그런 묘사가 있었죠.
또 길 가다가 친구 페텔의 집이나 딸 식네 집을 보는데 집들이 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너무 가벼워서 막 공중으로 붕 떠오를 것 같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일상의 풍경이 아주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변하는 거죠. 사물이나 공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는 거예요. 현실의 물리 법칙이 더 이상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죠. 여기서 포세의 문체가 정말 빛을 발하는데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막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요하네스의 주관적인 감각, 인상을 통해서 슬쩍 보여주죠. 아, 그래서 독자들도 같이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경계를 넘나들게 되는 거군요. 네.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낡은 물건들은 어쩌면 그의 삶 전체 혹은 과거의 기억들이 마지막 순간에 소중하게 빛나는 걸 상징할 수도 있겠고요. 집들이 떠오르듯 가볍게 느껴지는 건 뭐랄까 존재의 무게가 사라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마침내 현실의 균열을 가장 절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죽은 친구 페테르와의 만남. 아, 그렇죠. 그 장면 정말 기이하죠. 해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페테르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개를 많이 잡았다고 막 자랑을 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요하네스도 처음엔 이상함을 못 느끼죠. 네, 너무나 태어나니까. 그런데 요하네스가 장난처럼 던진 작은 돌멩이가 페테르의 몸을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통과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 딱 깨닫는 거죠. 아, 페테르는? 실체가 없구나. 그렇죠. 이 만남은 요하네스가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 포세가 자주 말하는 그 사이 공간, 문턱의 공간에 들어섰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페테르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물리적인 실체는 없는 거죠. 더 기이한 건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다른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페테르센 노초녀나 야코프 구두장이. 그 사람들 얘기를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나눠요. 네. 요하네스의 의식 속에서는 이미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구분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인 거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겁니다. 그 대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읽는 사람마저도 순간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지? 하고 헷갈릴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페테르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가잖아요. 네. 거기서 또 한 번 젊었을 때처럼 그 낚싯줄 미끼가 물속으로 안 가라앉는 현상이 반복되죠. 아, 맞아요. 이번에는 페테르가 옆에서 확인 사살까지 해주죠. 바다가 이제 자넬 원치 않아 라고. 그렇죠. 젊은 시절의 그 불길했던 예감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자연 혹은 삶의 터전이 그를 더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명백한 선언인 셈이죠. 이런 초현실적인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요하네스는 점점 더 현실 세계에서 멀어지고 소외감을 느끼겠네요. 네, 독자 역시 그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기억이고 또 무엇이 환상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같이 하게 돼요. 여기서 포세의 미니멀리즘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설명을 막 하기보다는 감각이나 분위기로 상태 변화를 전달하는 기법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명확한 답을 안 주니까 오히려 죽음의 그 신비함, 불가해성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점점 끊어져가는 와중에도 아이러니하게 과거 인물들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네요. 네, 그렇죠. 그 하녀 안나 페트레센과의 만남이 나오죠. 부두에서 젊었을 때 짝사랑해서 편지 보냈는데 답장 못 받았던 그 하녀. 안나를 우연히 만나 같이 걷게 되죠. 그때 잠시나마 몸이 가벼워지고 젊어진 듯한 그런 설렘, 생기를 느끼잖아요. 네, 마치 과거로 잠깐 돌아간 듯한 순간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에요. 아, 그렇죠. 안나의 배가 불러있는 걸 보고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네,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가능성에 대한 미련, 그리고 현재에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어찌 보면 좀 잔인한 순간이기도 해요. 아, 이건 요한네스가 단순히 물리적 현실뿐만 아니라 붙잡고 싶었던 과거의 시간, 가능성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여정에서 과거 기억들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기억들조차 더 이상 어떤 위안이나 탈출구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잠시 설렜다가 바로 좌절을 맛보는군요. 그런데 곧이어 또 다른 만남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미래의 아내가 될 젊은 에르나, 그리고 그녀의 친구 마르타를 만나는 장면이요. 아, 네. 페터레가 아주 넉살 좋게 말을 걸어서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까지 받아내죠. 네. 이 만남은 안나와의 만남과는 좀 다르게 뭐랄까 미래에 대한 희망, 새로운 관계의 시작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잠시나마 어떤 삶의 지속성,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에요. 에르나와의 만남은 그의 실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했던 기억과 연결되니까요. 네. 하지만 이 만남 역시 안나와의 만남처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의 의식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뒤섞여 나타나는 환영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아, 이것도 결국 환영인 건가요? 네, 젊음의 생기,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이건 역시 다가오는 그 완전한 고독, 단절의 예감을 떨쳐내지는 못해요. 오히려 이런 덧없는 만남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연결을 갈망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만남들은 그의 의식 속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파노라마 같은 거군요. 과거의 후회, 이루지 못한 욕망, 행복했던 기억, 미래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야기는 마침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갑니다. 페테를 배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그 어두운 길 위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에르나의 환영과 마주치죠. 네, 아주 생생하고 다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인도해주죠. 네, 그런데 그런데 그 따스함은 정말 잠시뿐이죠. 에르나의 모습은 금방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손을 잡았던 그 차가운 감촉마저 스르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와의 연결마저 그냥 덧없이 끊어지는 순간이네요. 정말 가슴 시린 장면이었어요. 의지하고 싶었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는 그 절대적인 상실감. 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더 결정적이고 어쩌면 더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죠. 딸 싱네의 만남이군요. 네, 아버지가 걱정돼서 집을 찾아온 막내딸 싱네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심지어 요하네스가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하고 그의 몸을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죠. 네, 사랑하는 딸과의 완전한 반절, 존재의 투명화. 이 순간 요하네스는 자신이 더 이상 이승의 존재가 아님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읽으면서도 먹먹해지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렇죠. 싱네와의 만남은 요하네스가 물리적 세계와의 연결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비극적인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존재가 된 거죠. 그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정말 극에 달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완전한 단절은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해요. 이승과의 모든 끈이 끊어져야 비로소 저 너머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영원한 친구 페테르가 다시 나타나죠. 네, 이번에는 안내자의 모습으로요. 페테르는 요한네스에게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하죠. 자네도 이제 죽었네 라고. 네, 저신이 요한네스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 세상으로 그를 데려가는 임무를 맡아왔다고 설명을 하죠. 페테르가 여기서 일종의 사이코폼프, 그러니까 영혼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두려움에 떨거나 슬퍼하는 대신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를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어요. 그들은 페테르의 낡은 고깃배를 타고 어떤 장소가 아니기에 이름도 없는 곳으로 향한다고 묘사되죠. 이 표현 자체도 참 흥미로워요. 네, 우리가 아는 어떤 공간 개념을 초월한 곳이라는 의미겠죠. 페테르와의 마지막 대화는 이 소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나 천국, 심판받는 곳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전혀 다르죠. 페테르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은 고통도 없고 나와 너를 구분하는 자아의 경계도 없고 네. 오직 거대하고 고요하며 잔잔하게 떨리는 순수한 빛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하죠.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평화로운 상태로 그려지는 거네요. 네, 특히 페테르가 던지는 그 말. 자네가 사랑하는 건 거기 다 있다네. 사랑하지 않는 건 없고 말이야.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은 죽음이 완전한 끝이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했던 모든 것들과의 궁극적인 합일, 모든 경계와 분리가 사라지는 통합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암시해요. 고통과 개별적인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빛, 고요함만 남는 순수한 존재의 상태로 돌아간다. 네, 이것이 포세가 그리는 죽음 이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두려움보다는 경건함, 평온함을 느끼게 만들죠.
그럼 아침 그리고 저녁 2부는 결국 늙은 어부 요하네스라는 한 인간이 물리적인 세계와의 감각적 연결을 점차 잃어가고 그의 의식 속에서 기억과 현실, 환상이 막 뒤섞이면서 경계가 허물어지다가 네. 마침내 개별적인 자아마저 해체되어서 거대하고 고요한 빛, 혹은 뭐랄까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상태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놀랍도록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린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죽음을 소멸이나 종말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의 변형, 그리고 통합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깊은 성찰이 돋보이죠. 포세는 삶의 시작인 1부와 끝인 2부를 연결시키면서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순환,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의 내면 풍경을 그만의 독특한 문체와 리듬감으로 포착해냈어요. 정말 평범한 어부의 마지막 하루를 통해서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네, 옴기니 해설에서도 언급됐듯이 마치 삶과 죽음의 어떤 원형적인 서사를 마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소설이 그리는 죽음의 과정, 특히 요하네스가 경험하는 기억과 현실의 그 모호한 경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마지막 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나라는 자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고요한 빛 속에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의식, 관계, 사랑의 기억들, 이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는 욤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 2부를 통해서 한 인간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죽음이라는 참 무거운 주제인데 이걸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시적으로 또 철학적인 깊이로 그려낸 작가의 역량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소설이 죽음을 끝이 아닌 다른 상태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는 점, 특히 자네가 사랑하는 건 거기 다 있다네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존재와의 연결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큰 울림을 줬습니다. 아, 그 연결의 지속성. 네, 고통과 자아는 사라지지만 어쩌면 사랑의 본질은 남는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평범한 인물의 마지막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힘이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소설 속 묘사처럼 만약 우리의 개별적인 자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빛 혹은 존재로 통합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쌓아올린 개성이나 성취, 심지어 우리가 맺었던 그 특별한 관계들의 고유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페테를 말처럼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존재한다면 그건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걸까요? 정말 답하기 어려운 하지만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내면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